제3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44페이지입니다. 행정학의 접근 방법으로는 행태론적, 생태론적, 체제론적 접근 방법, 그리고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 그리고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 이런 설명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행정이론에 가서는 신공공관리론, 뉴 거버넌스론,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겠습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과학적 관리법하고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법은 테일러에 의해서 도입된 그런 관리기법인데요. 테일러의 위상에 대해서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자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20세기 인류 사회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자기는 테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일러가 제시했던 것이 바로 과학적 관리법이 되는데요. 과학적 관리법은 능률성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특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하나는 Time and Motion Study, 즉 시간 및 동작 연구다 해서 Time and Motion Study는 숙련된 사람의 가장 좋은 작업 방법을 기준했죠.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테일러가 자기가 실제 경험했던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하는 책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적인 삽질입니다. 삽을 떠서 이제 옮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릎을 몇 도 굽히고 한 번에 삽에다가 얼마 담으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사례들이 전부 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및 동작 연구라고 하는 것은 숙련된 사람의 가장 좋은 작업 방법을 기준해가지고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계적 능률성을 중시한다. 자, 별표 2개하고 밑줄입니다. 기계적 능률성. 나중에 이제 인간관계론에서 설명할 때는 사회적 능률성이 나오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차별적 성과급 제도입니다. 차별적 성과급 제도. 이건 기준을 세우는데 기준이 표준 작업량이 됩니다. 표준 작업량에 도달하지 않을 때는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표준 작업량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폭적인 성과급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도로 되는가 하면 경제적 보상으로 동기를 유발시키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시간 및 동작 연구와 차별적 성과급 제도인데 기여 한 바를 보면은 이 과학적 관리법은 행정개혁운동의 나중에 진행되는 행정개혁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기여한 점이고요. 비판을 받는 것은 인간을 너무 지나치게 기계의 부속품으로 취급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간관계론이 됩니다. 인간관계론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요. 화면에 있는 대로 1번 사회적 능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과학적 관리법은 기계적 능률이다.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능률. 사회적 능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감독자의 인정이라든지 혹은 비공식 집단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건 다 사회적 요인이잖아요. 이런 사회적 요인이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적 능률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관계론은 호선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의 호성 농장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1927년부터 32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 운영의 그 특징을 이야기해 보면 이 인간관계로는 조직 운영의 초점이 비용 중심에서 감정 중심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비공식 집단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욕구를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과학적 관리법하고 인간관계론의 공통된 점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이 두 가지 다 폐쇄적인 조직 이론이다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고요. 또 동일한 것은 생산성 정대의 목적이 있다. 생산성 정대의 목적이 있다. 그 생산성 정대, 거기에 별표 2개 밑줄. 그 생산성 정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론이라는 것도 목표는 바로 생산성 정대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는 거에 보면은 과학적 관리법은 인간 없는 조직, 아까 제가 그랬죠. 인간을 지나치게 기계의 부속품으로 취급한다 했죠. 그래서 비판받는 게 인간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요. 인간관계론은 반대로 조직 없는 인간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을 설명합니다. 교재 44페이지 보겠습니다. 1940년대에 등장했던 접근 방법이죠. 자, 1번 의의를 봅니다. 두 번째 줄에 사회과 분야에서 과학적 방법에 가장 충실한 접근 방법, 행태론이다. 그리고요, 대표적인 인물은 네 번째 줄에 허버트 사이먼의 행정행태론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라그래프인데요.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사람의 행태에 초점을 맞추죠. 그 다음 줄에 있는 과학적 관리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경제적 유인에 기계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게 과학적 관리론이었는데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이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인간 행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게 되면은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른쪽이 이번에 특징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 행태의 강조가 되겠는데요. 과학적 관리론하고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구 대상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인간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 거기 별표 2개하고 표시합니다. 인간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 근데 이 부분에서 출제가 몇 번씩 되고 하는데요. 어떤 걸 구분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는 심리학적 행동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적 행동주의, 그리고 행태론, 이 두 가지 간의 어떤 구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심리학적 행동주의에서는 연구 대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만 연구 대상이다.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만 연구 대상으로 했던 데 비해서 행태론은 좀 더 넓어요, 범위가.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게 출제가 여러 번 되었는데요. 심리학적 행동주의와 다른 그 행태론의 그 연구 대상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종합 학문적인 접근 방법이다. 여러 다양한 학문이 활용되죠. 서로 교류되고 활용됩니다. 세 번째 보면 과학적 방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은 인간 행태의 규칙성을 가정하게 되는데요. 그 표시합니다. 인간 행태의 규칙성. 인간의 행태에는 규칙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두 번째 보면 경험적으로 관찰한다. 이게 논리적 실증주의가 됩니다. 논리적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가치로 구분해서 사실만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줄에 있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사실만 연구돼. 가치라고 하는 데는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세 번째 보면 변수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다.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 결과. 그래서 인에 해당하는 것이 독립변수, 과에 해당하는 것이 종속변수. 양자 간의 관계가 인과관계다. 이렇게 보고요. 네 번째로 검증된 이론의 일반 법칙성을 추구한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라그래프에 보면 사이먼은 그 행정현상을 의사결정 과정으로 파거히 표시하고 별표 2개예요. 행정현상을 의사결정 과정으로 파거.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이먼은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행정학의 영역은 사실결정이고요. 행정의 영역은 사실결정 플러스 가치결정이다. 이 양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영역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영역 플러스 가치 결정이잖아요. 사실 결정 플러스 가치 결정이죠. 그래서 이게 가치 결정이 들어간다는 게 정책 결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태론을 가리켜 정치행정 세이론이라고 하거든. 왜 세가 붙느냐? 앞 기존의 정치행정 이론론에는 없던 것이 바로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행정 세이론론 이렇게 봅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평가 부분인데요. 평가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 행태의 규칙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존의 현상 유지에 기여하는 이론, 이걸 강조하다 보면 보수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보수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평가를 보겠습니다.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과학화 기여했죠. 또 정체성 위기 극복에 기여했죠. 그러나 비판을 받습니다. 첫째가 그 행태의 다음 봅니다. 진정한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현상학이라는 거예요.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은 이 행태주의를 비판을 하고 나온 건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책상에 앞에 있다면 탁자를 한번 주목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행태론적 접근법에서 관찰은 뭐냐 하면 저분이 탁자를 주먹으로 쳤다.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왜 그 탁자를 쳤는가는 어떤 의도로 치게 되는 내면의 뭐가 여러분의 그 주먹으로 탁자를 치게 했는가. 그 내면 의도를 파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내면의 의도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행태론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46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가치 사실 구분. 그래서 value free라고 그러죠. value 가치 free 배제, 가치 배제. 가치는 배제하고 사실만. 그러니까 이것이 연구실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보면 계량화하기 쉬운 부분만 연구하더라. 네 번째 보면 행정학의 정체성 상실이 우려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왜냐하면 행정학의 연구 대상이 일반 조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소재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이야기 다섯 번째를 든다면 이론의 보수성을 들 수 있죠. 기존 현상 유지에 기여하는 그런 이론의 보수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방법론적 개체주의에서 오는 구성의 오류 발생 가능성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방법론적 개체주의라는 것은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다. 분석의 단위가 개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초래되는가 하면 구성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건 뭐냐? 개별적으로는 타당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틀리게 되는 현상을 구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장에 간다.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고 있는데 앞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야구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일어서서 보게 되면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들 일어서서 야구를 보게 되고 전체적으로 야구를 잘 못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구성의 오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하나의 거시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개방체제적인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행정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어떤 종속 변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환경 결정론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교재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생태론적 접근법입니다. 이것은 행정체제와 행정체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간의 관계에 연구 초점을 둔다. 그래서 거시적인 접근법이고 또 개방체제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대표적인 학자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이 가우스고요. 그리고 리거스입니다. 가우스는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7가지를 들고 있고요. 거기 보면 개성이라고 되어 있죠. 개성을 인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거스는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하나는 5가지 환경을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환경 밑에 각주 1을 보시면 5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요거 제시를 하고요. 또 사회 분화의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사회, 산업사회 그 중간에 있는 것이 하나의 프리즘적 사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전이사회죠. 전이사회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농업사회에서 프리즘적 사회 다시 산업사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시하는 것은 이것은 이 프리즘적 사회를 중시하고 있는데요. 프리즘적 사회에 대한 설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프리즘적 사회는 전통적 가치관하고 서구의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다. 요 별표 둘하고 밑줄입니다. 전통적부터 혼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기본 그 기출 문제 여러 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고도의 분화성이 있다. 그래서 프리즘적 사회는 고도의 분화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고도의 분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사회에 해당되는 거고요. 프리즘적 사회에 해당되는 것은 고도의 이질 혼합성이라고 합니다. 이질 혼합성. 그렇게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프리즘적 사회 특징입니다. 6가지가 있는데요. 자, 같이 보면 가격이 불확정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그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요. 두 번째, 다분파성입니다. 대립으로 인한 다분파. 세 번째가 이질 혼합성, 방금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형식주의입니다. 공식적인 규범하고 실제 적용 간의 차이, 그다음 비능률. 6번째가 양초점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관료들의 그 힘이 행사가 법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중적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리거스는 그 다음 파라그раф입니다. 이 프리즘적 사회를 신생국에 적용했고요. 이때 신생국의 적절한 관료제 모형으로 사랑방 모형, 살라 모델, 별표 둘 밑줄, 사랑방 모형을 살라 모델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밑에 각주 1을 봅니다. 농업사회는 챔버 모델, 그 다음에 프리즘적 사회는 살라 모델, 그리고 산업사회는 오피스 모델. 요 흐름 잘 기억하세요. 챔버, 살라, 오피스. 그래서 이 사랑방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행정 부패가 제도화되어 있다. 그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그 다음 줄에 바자 캔틴 모델인. 바자 캔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격이 불확정되어 있습니다. 불확정 가격이다. 그래서 일전에 이런 예가 있었죠. 어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장관 후보자가 그 전에 이제 그 아파트 전세를 드는데 그 전세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그 집주인이 그 장관 후보자한테 주었던 예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바자 캔틴 모델이 행정 관계에서도 나타나서 뇌물도 일종의 세금으로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평가를 보겠습니다. 생태론적 접근법의 장점은 뭐냐?
특수성을 제기했다는 점은 장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행정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나 모든 나라에서 다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사회 환경의 차이에 따라 특수성을 지닐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넘깁니다. 단점으로서는 이 생태론적 접근 방법은 환경 결정론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무시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비판은 밑줄, 별표 2개 합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 현상을부터 못하고 있다까지 쭉 밑줄 것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행정 현상을 환경과 관련시켜서 진단하고 설명하는 것은 잘해요. 하지만은 행정이 추구해야 될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의 균형적인 그런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몸에도 여러 신체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폐도 있고, 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각 신체 부위가 기능을 해야 전체적으로 형평을 유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론적 접근법은 구조기능주의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어떤 균형을 형평을 강조해서 사회의 변동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제론적 접근방법입니다.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부분을 그대로 전부 다 모은다고 해서 체제가 되는 건 아니다. 부분들 간의 관계가 어떤 질서를 유지를 할 때 비로소 체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기본적 관점이 있습니다. 4가지인데요. 총체주의적 관점부터 봅니다. 이것은 모든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체로서 단지 그냥 부분을 합한 것하고는 다르다. 그 이상의 특징을 가진다는 게 총체주의적 관점이고요. 목적론적 관점은 모든 존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개수적, 즉 계층적 관점이 되는데, 계층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체제가 그 하위 체제보다 더 복잡한 상위 체제에 속한다. 하나의 계층적인 관점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 시간 중시의 관점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환경하고 체제가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럼 환경은 변화되거든요. 환경이 변화되니까 체제도 시간적으로 동태적으로 변동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기억을 하시기 위해서 두 문자를 답시다. 총, 그리고 개, 다음에 시. 총목, 개, 시 되겠죠. 그 화면에 보면 개수적,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교재 48페이지 봅니다. 자, 1번에 보면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자 자기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몸속에 산소가 부족할 때 우리는 잦은 호흡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몸속에 산소를 보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항상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부의 엔트로피입니다.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소멸되는 걸 가리킵니다. 그거는 개방체제는 그런 걸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의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우리 기출문제에 보면 엔트로피 개방체제의 특성이 아닌 것 이래가지고 엔트로피 이렇게 놓으면 엔트로피는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부의 엔트로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등종국성입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 옛말에 뭐로 가도 한양에만 가면 된다. 그런 게 다 등종국성이 됩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투입 자원과 전환 과정을 달리해서
동일한 최종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다. 자, 네 번째 보면 오른쪽에 전체성입니다. 하위 체제는 독립된 경계는 가집니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통합 관계를 분석해야 됩니다. 왜냐? 이유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전체성의 시각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분들 간의 어떤 선형적인 인과관계, 부분들 간의 선형적인 인과관계를 분석을 하면은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표 2개 하세요. 부분들 간의 선형적 인과관계를 분석한다고 해서 전체 이해가 가능하지 않다. 요건 별표 2개 하고 밑줄 그으면 되겠습니다. 그 전체성의 시각에서 보면 되고요. 다섯 번째 추가를 한다면 체제의 진화가 되겠습니다. 체제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체제와 환경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체제의 진화가 되고요. 여섯 번째 하나 더 추가하면 구조 기능의 다양성입니다. 구조 기능의 다양성은 뭐냐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부 구조를 어떻게 다양화한다든지 이런 게 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6가지 특성은 별표 2개 하시고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항상성, 따라해보세요. 항상성, 부의 엔트로피, 등종국성, 전체성, 그리고 체제의 진화, 구조기능의 다양성, 그렇게 됩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한 부분들 간의 선형적 인과관계 분석해가지고는 체제 이해가 가능하지 않다. 전체성의 시각에서 그렇다. 여기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3번의 개방체제의 모형입니다. 개방체제의 모형은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전환이 되고 산출물이 나오고 그게 다시 환경에 피드백이 되고 환류가 되는 이런 과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특히 전환 표시하시고 전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행정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전환에 해당되는 과정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형화한 사람은 데이비드 이스턴입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체제의 기능입니다. 파슨스가 제시를 했는데요. AGIL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GIL 영어로 스펠을 기억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그래서 파슨스는 모든 체제는 기능적인 필수 요건으로서 적응, 목표 달성, 통합, 유지 기능이 있다. 자, 1번 보면 적응 기능입니다. adaptation에서 A입니다. AGIL의 A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자원 동원한다. 이 생산 조직이 해당되고요. 민간 기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목표 달성입니다. attainment.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활동 수행한다. 정치 조직이 해당이 되고요. 예로서 행정기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통합 기능입니다. 이거는 협동적 행위를 유도한다. 그래서 통합 조직이고요. 법원이나 경찰서가 해당이 되는. 이 법원이나 경찰서에 하는 일이 뭐냐? 일탈 행동을 통제하는 게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유지 기능입니다. 체제의 정당성 제공하는 거예요. 유지 조직으로서 뭐 교육기관 혹은 종교단체 이런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이번에 특징입니다. 체제론적 접근 방법의 특징입니다. 첫째가 전체성의 시각에서 본다는 거고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환경 영향을 중시하고요. 세 번째가 체제 내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계를 보겠습니다. 한계를 보면 우선 첫째 보면은 어떤 현상 유지적인 보수적인 그런 성격을 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한계로서는 경계를 걷습니다만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인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그어질 수밖에 없다. 모호하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태론, 생태론, 체제론, 즉 접근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 세세한 내용들이 많은데 세세한 내용까지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